친박 청산이냐, 홍준표 대표의 위기냐, 양보 없는 사투가 예고됐습니다. 유용화 YTN 개관 해설위원,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 친박 청산의 주인공들이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놓고 서청원 의원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미국에서 어제 귀국하자마자 서 의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래 유치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8선이나 되신 분이 새까만 후배한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협박이나 하고 그 해볼 대로 해보라고 했어. 근데 그걸 두고 나를 협박을 해요? 녹취록에다만 까보죠. 그리고 국민당의 모 의원이 항소심 앞두고 내가 어떻게 했다. 그 의원 내 이름은 들었는데 천벌받을 거야.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귀국하자마자 서청원 의원을 향해서 또 한 번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네, 유영하 의원님. 네. 지금 홍준표 대표 얘기를 보면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홍준표 대표는 지금 제1야당의 대표고요. 그다음에 네. 서청원 의원은 이제 친박의 정치 세력의 사실상 리더급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분이 이제 이 국민들 앞에서 언론이 다 있는데 공방을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막말과 거친 말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이 굉장히 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이제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이 상당히 격화돼서 본인들의 감정이라든 감성 같은 게 아주 격하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한국당을 다시 재편하고 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6개월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야당이 좀 재편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이러한 토대와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한국당의 두 리더들이 이런 거친 막말과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보수당을 지지하는 보수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라든가 유권자 입장 봤을 때 굉장히 실망스럽고 기대와 희망을 자꾸만 접어들게 하는 그러한 행각들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오래된다 그러면 결국은 뭔가 좀 한국당 내부에서 좀 과거와 같이 옛날에 한나라당이라를 보면 이제 개혁 세력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제3의 좀 이런 융트림짓는 그런 개혁서들이 나왔으면 당을 좀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과연 이 보수 정치 세력이 이렇게 가서 과연 정치적 생명이라든가 생존이 가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되겠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상당히 배어나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홍준표 대표 얘기를 잘 보면 일부에서는요, 이 서청원 의원이 주장하는 녹취록이 어떤 위협이 되기에는 좀 애매한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친박 청산을 해야 되는 공세적인 입장에 있는 거고요. 이제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은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홍준표 대표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아무래도 성완종 이력수 수술입니다. 물론 1심에서는 유죄를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는 무죄,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이 문제를 끄집어내게 되면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도덕성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공세와 수세로서 이런 그 도덕성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막말로 이전 투구를 보이면은 결국은 국민들은 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자유한국당 입장에 봤을 때는 앞으로 혁신과 쇄신을 통해서 국민의 민심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상당히 50보 100보 이런 이전 투구로 인해서 국민이 실망을 할 수 있는 자꾸 계기만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서청원 의원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홍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 양반 내일 모레 온다니까 내일 모레 온다면 어차피 제가 한번 정확한 입장을 팩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서청원 의원은 진실을 말할 사실관계를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녹취록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 문제의 그 윤승모 씨, 경남기업 부사장. 홍준표 대표는 윤승모 씨가 배달 사고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 서청원 의원은 그게 아니라고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윤승모 씨가 홍준표 대표의 얘기에 따르면 상당히 서청원 의원과 윤승모 부사장 전 부사장이 이제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계보다. 뭐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좀 그 와중에서 자기 자신이 당했다라는 것을 홍준표 대표는 주장하는 것이고, 반면에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전화를 해서 뭔가 좀 진술을 좀 다른 식으로 전향적으로 자기 입장에게 전향적으로 하기를 요청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뉘앙스를 푸는 녹취록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녹취록을 자기가 제시하게 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가 상당히 법원의 재판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녹취록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결국 이 이전 투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게 어떤 공당에서의 공공적이라든 문제라든가 국가적 이해라든가 정당적 이해를 갖고서 논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이해인데 결국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홍준표 대표가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친박 청산을 통해서. 근데 개혁하는 당사자가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점으로 자꾸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신 공격성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하여튼 물리적이라든가 어떤 뭐 힘에 의해서 친박 뭐 청산이라든가 당내의 헤게모니를 홍준표가 장악하더라도 그래서 도덕성에 있어서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이 과연 개혁이냐 이렇게 바라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게 참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청원 의원 측에서 얘기를 했던 게 녹취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좀 추측해 볼 만한, 상상해 볼 만한 다른 어떤 뭐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녹취록 문제하고 사실은 그 윤석모 경남기업 부사장이 과연 홍준표 대표에게 1억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게 잘 팩트인데 1심에서는 사실상 홍준표 대표가 받았다는 거고요. 2심에서는 그 준 정황을 볼 때 사실 연관관계가 조금 부족하다. 이래서 이제 무죄를 했는데 아무래도 윤석모 씨가 이제 1억을 홍준표 대표에게 아마 2011년 6월 그때 새누리당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아마 홍준표 대표에게 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신빙성 있는 진술, 또 네. 신빙성 있는 자료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취록이 있으면은 이런 팩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빨리 국민들에게 밝혀서 이게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밝히면 될 일이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정치적으로 생존을 위해 가지고 당내 갈등과 투쟁을 촉발하는 것은 서로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네. 그 사실관계와 중요한 팩트는 앞으로 향후 좀 더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양측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틀린 말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맞붙고 있는데 정작 키는 국민의당이 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이용주 의원이 그 자기가 녹취록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정치적 이해관계 그런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바른정당에서 지금 통합파들이 탈당한다 그러는데 이런 홍준표 대표의 개인적인 신상이라든가 도덕적인 상당히 치명적인 부분들이 밝혀지게 되면은 실제로 바른정당 통합파들의 명분도 상당히 삭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바른정당의 어떤 자강파들과 연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색하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용주 의원이 그런 정치적 배경에서 이제 좀 그런 정치적 공세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그리고 이제 뭐 국민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권좌에서 물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배출한 집권 여당이거든요. 이게 항상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뭐 국정교육 TF라든가 각종 검찰 수사에서 이전 정권에 대한 부패와 타락상들이 자꾸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집권 여당은 이거를 빨리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새로운 정당으로 탄생하는 것인데 그런 인물이라든가 그런 개혁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죄송합니다. 한국당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깝고 아주 비극적인 현실인 것 같아요. 스스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렇게 서청원, 홍준표 대표의 이렇게 그 막말 논란과 공방, 인신 공격성이 돼감으로써 과연 한국당이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해낼 능력이 있느냐, 이런 어떤 자정적인 능력이 있느냐. 지금 실제 탄핵 국면이 거의 뭐 1년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한 느낌마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수술하고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조심스럽게 저는 이런 측면이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면 위원님 보실 때 자유한국당 내부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지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 좀 용트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좀 내고. 그러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자기 지역에서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실제로 자기의 총선도 상당히 불투명한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공천 문제라든가 승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건 실제로 한국당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당이 좀 새롭게 나올 수 있도록 그동안에 얘기 안 했던 숨죽이면서 양쪽만 쳐다보는 분들이 좀 뭔가 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심세로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것이 해결이 가능하겠느냐. 자정 능력이라는 개혁 능력이 상당히 의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힘든 게 지금 이 문제가 친박을 내보낼 거냐 말 거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보낼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양자택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벌써 탄핵으로 해서 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법정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친박계 국회의원들이 문제인데요. 이게 대표성을 갖고 있는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서청원, 그다음 최경환 의원 이제 두 사람인데 이 친박계 청산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보여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리위원회에서 출당제 금고를 받아서 아마 금주 중으로 최고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약간 논란은 있지만은 지금 최고위원회 구조로 봤을 때 그래도 어렵사리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제는 친박계 의원 두 사람에 대한 청산 문제인데 과연 현직 의원을 두 사람을 최고위원회와 또 의원총회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네. 상당히 반발과 또 당 내분이 격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한국당 당헌 당규에 하면은 현역 의원을 제명 내지는 출당하려면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이 107명입니다. 3분의 2면은 한 75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당내에서 이 현역 의원의 출당에 대해서 제명에 대해서 그만큼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다음에 이런 시기와 또 명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타이밍을 좀 놓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지난 우리 그 대통령 선거 때 이런 친박 의원들이 당원권 정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가 당 통합을 위해서 그 제명을 풀어주고 통합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와서 이 현역 의원들을 출당 제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좀 시점, 때를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경지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면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문제부터 얘기를 좀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위가 열리면은 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고위원이 9명인데 애매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한 명만 마음을 어느 쪽으로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규의 해석이 좀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본래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권유를 윤리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혁신위원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얘기는 이제 그 한국당의 당규에 그러니까 탈당을 권유하게 되면 평당원은 권유하게 되면은 열흘 안에 탈당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제출하지 않으면 열흘 이후에 자동으로 제명된다. 이런 부분들로 해석이 됐었는데 또 이제 친박 측이나 이런 측 그렇지 않다. 이건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논의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라든가 현재의 지도부의 주류 세력들은 최고위원회 이것을 좀 상정하지 못하는 또 이러면서 이것이 내분에서 격화되는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부분도 명확하게 지금 한국당에서 정리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청원 최경환은 그 다음의 문제인데 뭐 의총에서 뭐 3분의 2가 그 제명에 대한 결의를 해야 되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부분도 정리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한국당이 어떤 그 예를 든다면 뭐 지금 영국의 보수당이라든가 미국의 공화당이라든가 유럽의 뭐 자유당 이런
그 기독교 민주당이다, 기민당 이런 세력들 보면은요,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세력보다 훨씬 더 과감한 개혁들을 하고 국민적인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변신해 나갑니다. 복지 문제 같은 경우도 영국의 보수당 같은 경우가 더 빨리 받아들이는 측면도 강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서 스스로 이 시대의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바꿔가면서 이 어떤 자유주의적 속에서 보수당에서의 생명도 연장시키고 국민들부터 환영을 받는데, 우리나라의 한국당은 워낙 치명적인 걸 받아서 그런지 실제로의 그 기존의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이라든가 친박 세력들, 이런 정치적 세력들이 실제로 약화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걸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 상식으로 봤을 때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점도 지금 하고 있지 못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치적 능력을. 홍 대표가 그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제가 봤을 때 계속 상존해서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은 그 내부에서 친박 세력과 홍준표 대표, 네. 이러한 세력이 상존해 나가면서 한국당이 더욱더 혼돈의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바른정당의 통합파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요. 바른정당은 원래 애초 33명의 국회의원으로 출범했지만은 지난 대선 때 13명의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복귀를 했고, 지금 20명, 그러니까 우리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최저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 10여 명 전후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 내지는 이제 통합하겠다라고 방침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네. 오후에 아마도 바른정당 내 통합파 의원들이 모임을 가지고 방향과 시기를 이제 조절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애초에 명분으로 내건 친박 청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래도 바른정당 의원들의 그 복귀 시기가 조금 늦어질 것 같고 규모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명분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네. 시기가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11월 13일 날 있거든요. 그러면 대표 선출 이전에 통합파들은 탈당해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과연 11월 13일 이전에 이런 명분이 주어질 것이냐, 환경이 조성될 것이냐, 이런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한꺼번에 한 10여 명의 의원이 탈당해서 복당을 할 거냐, 아니면은 1차, 2차로 나눠서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자유한국당 내의 정치 환경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보실 때는 통합 논의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11월 13일 날 전당대회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이 6명이 지금 당권 도전을 했단 말이죠. 그 외에 이제 통합파 의원들은 전혀 당권 도전에 대한 의사를 펼치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13일 날 유승민 의원이 이제 당권을 장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사실상 통합파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황영철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국당으로 가게 되면 명분이 워낙 약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에 긴급 모임을 갖고 보수 대통합이라는 자기신들이 걸었던 어떤 그런 명분, 이런 부분을 갖고서 상당히 어떤 정치적 결행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워낙 한국당이 복잡한 과정으로 가고, 자기 자신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이었는데, 그래서 나와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는데 다시 그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명분으로 삼는 것이 이제 보수 대통합이라는 부분들인데,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일반적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죠. 보수 대통합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과거에 정치인들의 정치적 개인적인 이해관계로서 모이는 것이 보수 대통합이냐, 아니면 이제 국민적 요구를 받는 보수 세력의 국민적인 내용을 갖고서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통합의 내용과 방향은 무엇이냐,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으로서의 보수당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갖고서 보수 대통합에 대한 내용들을 논의하고, 그러면서 그걸 만들어 나가야 국민적 동력도 붙고, 예를 들면 중도 보수 세력도 안고 가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탄핵 찬성할 때 또 나왔다가 또 다시 또 이것이 다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보수 대통합의 어떤 내용들을 보강해 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바른정당 통합파의 고민도 깊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참 바쁜 것 같아요. 풀어야 될 숙제도 많고, 일단 지금 국회 일정도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박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돼서 국회 국정감사를 거부를 하고 있는데, 예상하실 때 이 보이콧 얼마나 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오래 못 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회의 제1야당입니다. 107명의 의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명의 선임 문제, 방송 장악 문제 이걸 가지고 국회를 보이콧하고 1년 내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 네. 그다음 곧 있을 429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또 그리고 입법 문제, 그리고 이제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날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다음 주 11월 8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겠다는데 이거를 야당이 조그마한 명분을 가지고 국회를 보이콧하는 자체가 국민적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적 지지 또 다른 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9월 달에도 그 MBC 사장 그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약간 국회를 보이콧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상당히 국민들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정당은 또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입법과 예산, 정책을 가지고 투쟁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국회 자체를 보이콧하게 되면 야당에 설 자리가 더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국회에 복귀해서 다음 주 있을 국정감사, 종합감사가 이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국민들이 또 문제지 삼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감사를 하고 또 예산과 입법 문제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갖추고 야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일정을 보면요, 이제 예산안 심사도 할 거고, 그리고 뭐 인사청문회도 있고요. 이런 과정이 사실 야당이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인데 왜 이렇게 박문진 이사 선임 문제에 힘을 쏟고 있을까? 이거 상당히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감이라는 것도 그것은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조건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국감을 보면은 사실상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적폐 문제를 드러내면서 더 우호적인 국감으로 거꾸로 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이번에 국감에서 한 일이 뭐냐 이렇게 나올 정도인데 이번에 국감을 보이콧하고 특히 이제 지금 방송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통위에서 이사 선임을 할 때 그 자리에 예를 들면 다 달려가서 국감까지도 그 신상준 위원장의 그 사유를 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국감이 파행으로 갔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문진 이사를 선정하는데 자꾸만 정치적 배경과 영향력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만 또 달려간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자꾸만 방송을 자꾸만 정치적인 영향력과 정치적 지배에 두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방송이라는 것은 이 제작진과 기자, PD, 그리고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져야만 그것이 공정성과 공공성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방송법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방송법 개정을 좀 더 공정하고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끌어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박문진에 가서 방통위에 가서 왜 그렇게 하느냐? 전에는 우리 몫이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건 정치적 지배를 자기들이 더 하겠다라는 의도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폭이 넓게 네. 지금 8대 7로 돼 있는데 개정안 나와 있는 것이 저는 이 부분도 독일과 같이 예를 들면 좀 30명, 40명으로 넓힌다든가 뭐 기자협회라든가 방송협회 들어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그래야 네. 이런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서 야당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일정 가운데 얘기를 했던 게 물론 예산안도 있지만 인사청문회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을 텐데 홍종학 전 의원이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근데 야권에서 비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도덕성 문제. 아마 등록된 재산이 5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상당 부분이 최근년에 이루어졌고 또 그 할머니로부터 편법 증여 문제가 지금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이제 의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종학 그 후보자 본인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사과성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벤처부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관이 조금 왜곡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 재벌은 암세포다 또는 면세점 허가를 그동안에 10년인데 5년으로 줄이면서 시장에 혼란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또 이 정치 사회관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에선 책에 보면은 옛날에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야 된다라든지 박정희 대통령 경제정책은
히틀러의 나치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비판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깨끗하게 이제 설명하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네. 청문회에서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위원님 간단히요. 예. 청문회 결과를 좀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청문회에서 홍종학 후보자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증여세 논란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힌 것이 저는 일차라고 생각합니다. 참 인사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측면도 다시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홍종학 후보자는 지금 우리 서성기 원장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어떤 그 진보적 경제학자라서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발전해야 한국 경제가 도약한다. 이런 그 논지를 갖고 있는 분인데 실제로 지금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서 뭐 최저임금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경제 정책 속에서 지금 뭐 수립을 정확히 뭐 집행은 안 되고 있지만은 이들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희생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소기업계에서는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 환영하고 있거든요. 네. 좀 더 뭔가 좀 정권하고의 내용도 있는 사람이 와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 살릴 수 있는 이런 관련 법이라든가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야 된다. 이런 전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청문회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논의가 될 것이고 후보자가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격돌할 사안이 참 많아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